대우건설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3년 매출액을 예측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5.3% 증가했습니다만은 스루풋 영업이익은 30.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무너진 재고자산회계 투명성이라고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9조 3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15.3% 증가했는데 포괄 가공비 배부 자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미천구공사 포함입니다. 12.6%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것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에는 기대만큼은 영업이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를 조금 줄였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도 좀 내려갔고, 14% 내려갔고, 매출 원가가 더 증가를 했죠. 그 매출 증가보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4,334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작년보다 24.3%,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24.3%가 감소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를 그 외주비 포함해서 이제 건설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 운영 비용으로 분석해가지고는 조금 더 정확한 어떤 그 스루풋 개념을 그 인식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매출에 비례해서 그 변동하는 변동비 성격으로 봤습니다. 딱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매출에 비례하는 그 매출 재료비는 18.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이것도 더 증가했으니까 분명히 원재료비도 건설자재들이 상승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낮게 인상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건설업이 그 아파트 분양만 하는 게 아니고 민관 그 관급공사 내지는 그런 민간 공사도 수주하기 때문에 에, 뭐 딱이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뭐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대우건설의 매출액의 비중이 그 아파트 건설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변한다라고도 또 인식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루픈율이 7.9% 금액상으로는 증가했지만은 스루픈율은 1.9% 하락을 했고요. 운영 비용이 19.6%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영 운영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주를 줬지만은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그 대우건설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 비용들이 판관비 포함해서 19.6%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4천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3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건 역시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슬픈 영업이익으로는 30.2%가 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완성주택하고 미완성공사 미완성공사는 제조업으로 치면은 그 제공품이 되겠죠. 요게 이제 요거는 줄었어요. 958억 원이 줄었고 작년에도 줄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용지는 이제 그 제조업으로 치면은 이것도 이제 원재료 성격에 좀 들어가겠죠. 근데 이 용지가 그 1조 1,850억이나 됩니다. 이게 3,718억 원이나 증가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천구 공사가 2,574억 원. 미천구 공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WCAI에서 그 감소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미청구 공사는 스루프 분석 입장에서는 포괄 제공 성격으로 미완성 공사 성격의 아류로 그렇게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 회사가 제시한 내용대로 이 정리를 하면서 외주비를 그 매출원가 재료비 성격으로 인식을 해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17.8%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외주비도 이제 그 금액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인건비나 뭐 이런 게 오르기 때문에 그 인건비 단가가 얼마 올랐다 하는 거는 공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외주 업체한테 주는 가격이니까 그냥 이것도 15.5% 그냥 그 인상이 됐다. 이렇게 그냥 인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운영비용은 그 19.6%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 현장 운영비용은 금액상 26.6%가 증가했는데 그 가공 비율 성격으로 현장 운영 비율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요게 0.8%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매출 그 재료비는 내려갔다, 인하가 됐다. 이렇게 이제 2차 추론이 되는데 그러면 스루프 손익 추정과는 모순이 일어납니다. 손익계산서하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그 한 내용하고 모순이 일어나면은 그 출발부터가 좀 혼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뭔가 논리상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를 보면은 PQ 총 여기 뭐 제조 비용은 제조업 기준으로 해서 항상 쓰고 있습니다. 총 건설 비용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2,574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결국 미청구 공사의 증감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그 대우건설은 그 적합하게 그 변동 기준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검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2021년도에 그 일치를 하는데 양쪽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는 대우건설이 다른 건설사보다도 회계 투명성이 1, 2차는 이제 클리어 하니까 현금 흐름표 기준에도 이게 일치를 한다 그러면은 대우건설이 타 건설사보다는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제가 인정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게 또 1년 만에 무너졌다는 얘기죠. 근데 2022년, 2021년도 그렇게 투명하게 해놓고 기업이 어디로 넘어갔냐 그러면 중흥건설이라고 중견건설업자한테 맥혔단 말입니다. 자, 이거를 2021년도 거를 현금식으로 얘기하면은 현금이 4,341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 자산이 그만큼 내려가야 되는데 36억 9천억 원, 369억 원뿐이 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 하늘에서 3,972억 원이 현금이 돈벼락이 떨어졌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선급금이 나간 게 있는데 재고자산으로 대체된 게 3,972억 원이나 된다. 이렇게 딱 되는데 문제는 여기 그 회사가 표현한 거 보면은 이 선급금이 100% 재고자산으로 대체된 게 아니고 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급금이 모두 그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고 2021년도만 100% 재고자산이고 나머지는 선급금 공사 현장이 각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 소장한테 공사비 선급금을 줍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자재를 중앙 컨트롤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현장마다 자재를 다 독립적으로 해서 그 결과 보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사는 집계만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재고자산 명세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겁니다. 금액으로만 맞춘 거지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물이 더 남았는지 부족한 건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 이게 또 2022년도 거를 현금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현금이 3,318억 원이 들어왔다면 거꾸로 재고가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증가한 거로 돼 있다 이거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갭이 6,600억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선급금의 재고자산 대체액을 빼주더라도 2,243억 원의 그 현금이 어디선가 이게 재고자산이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했으니까 어디서 굴러 떨어졌다 이게요. 어디 현금을 해먹은 게 아니고 거꾸로 이게 이렇게 그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재고가 더 생겼다든지. 자, 건설 현장에 한 50군데 된다 그러면은 이거 그 전체적으로 맞추는 것도 물론 실무적으로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만은 요즘같이 전산화된 시대에는 그거 아주 그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계해가지고 건설사는 미천고 공사가 있으니까 현금 흐름표상의 미천고 공사 증감액을 보면은 마이너스니까 4,171억 원의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4,171억 원의 미천고 공사가 증가해야 되는데 2,575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1,596억 원의 현금은 어디다가 써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갭이 좀 작다면은 대손상각 정도로 그냥 인식을 하는데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것도 매출 채권 불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천고 공사는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갭이 있대 그 한다 그러면은 어 매출액 자체가 그 조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사실 2021년도에도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까지는 투명했는데 미천구 공사는 또 차이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적할 이 단서는 찾지를 못합니다. 사업 보고서는 때문에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재고 흐름 양식에 미천공 공사도 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걸 주장하는데 우리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돌아간다고 하면서도 최하 재고자산만 이거를 한다고 하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거의 50% 이상은 투명한 것이 먹혀 들어가고 또 그만큼 그 내부 회계 관리제의 투명성을 자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그 선급금의 재고자산 대체 등이 이런 그 재고 흐름표에 일목요연하게 나와가지고 기말재고가 그래서 얼만큼 딱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머리에 왜 착상이 안 될까? 현장에서 재고나 물류 관리를 좀 해봤다면은 그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고 방식인데 이런 걸 안 하고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21세기를 살고 그 이 4차 산업 시대에 아직까지 전 근대적인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참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7,35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5.9%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무려 409명이나 증가를 했어요. 작년까지는 약간 내려갔죠. 그리고 2022년도에 중흥건설이 인수를 한 거란 말이죠. 하면서 이제 그 직원들이 더 대거 신규 채용이라기보다도 뭐 또 좀 그 점령군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들어오고 나서도 이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2,590만 원으로서 7.8%그 임금이 인상된 거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외주비는 이제 그 미리 얘기를 그 위에 그 재료비 성격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5% 올랐죠. 용역비가 이제 5.8% 증가한 것으로 주요 비용만 여기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영평가 지표를 해보면은 미천공사 포함한 그 포괄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5.8% 5.8 회전으로서 회전율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스루픈율은 떨어졌다 이거죠. 이렇게 그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는 반증을 하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수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서 얘기했듯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리는 없다,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런 모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분식회계 개연성은 어,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총 자산 회전율은 또 그 올라갔어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이익은 좀 떨어지고 하니까 외형은 좀 뭐 늙긴 늙었어도 실속은 좀 없는 게 됐다. 이게 이제 보통 2022년도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당면한 그 현실인 거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그 네 가지 대표적인 거를 건설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회사는 매출 비중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요거 보통 이런 매출 비중이 없으면은 그냥 단순 평균해서 9.5% 올랐다 그러는데 이 매입 비중이 있어가지고 그걸 곱하면은 가중 평균이 나오거든요. 이걸 다 더하면은 7.4%가 원재료 가격이 그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반 그 수주 공사의 그 가격은 이 단가로 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1 평방 메타당 얼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2022년도에 이거 전국 평균입니다. 서울은 더 비쌀 거고요. 468만 5천 원인데 요게 이제 한 평, 우리가 이제 한 평으로 해야 3.3배 곱하면은 그냥 5라고 그러고 3 하면은 평당 한 1,500만 원. 20평짜리면 한 3억 정도 되겠네요. 이게 이제 전국 평균의 그 분양 가격인데 대우가 이 가격으로 분양했다는 건 아니고 실제 분양 가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설사들 통계 자료들이 공이 써먹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5%그 인상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그 분양 가격 인상보다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다라고 상대적인 표현은 가능하겠어요. 근데 스루풋이 내려갔으니까 판매 가격이 내려갔을 거다 하는 것은 입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관 공사 수주 가격은 불명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말하자면은 이 투명성, 그 반증이 완벽하게 이 소화가 되지를 않는다, 입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논리 도표로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로 어, 포괄 재고 회전율 상승과 그 다음에 스루픈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상대적 하락과 수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가 확인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판매 가격 확인하다시피 판매 가격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대우건설의 투명성 그 변론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는다 그러면은 아파트 분양 공시 가격은 실제 분양 가격이 아니니까 실제 가격을 어, 알려주라. 그리고 서울 가격 틀리고 그 다음에 지방 가격 틀리니까 실제 그 분양해서 받은 돈. 어떤 경우 안 팔리면은 뭐 그냥 공짜로 들어와서 사세요. 뭐 이렇게 요즘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아마 그 이 분양 가격도 내려가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실제 그 이 무죄 입증하는데 변론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청구 공사 갭이 너무 큽니다. 이 미청구 공사의 갭을 밝혀라. 라고 미청구 공사 책정한 금액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은 그걸 너무 하면은 또 이익이 많이 나고 수익 인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현금 이 진행률이 어떤 식으로 그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는지, 그 증거를 우리는 추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비공개 법정이 아니고 공개 법정에서, 투명성 공개 법정에서 아주 역력히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죄 입증에 제가 성공할 자신은 없어요. 요 미천구 공사 하나 때문이라도 실제 분양가격 가지고는 그게 내려간 것 같은데, 요 미천구 공사의 그 진도율에 따른 그 이 미천구 공사 이 설정액이 조금 그 조작된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불안이 아니고 그런 의구심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1,000원짜리 변론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유죄를 일부는 인정하고, 그렇게 변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생략하고요.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7,874억 원을 벌어가지고 15.6%, 현금 수익률로는 작년보다 4.8% 떨어졌죠. 이게 실질적으로 영업성과가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채권자한테 5,766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0.8%로 증가를 했고, 지급이자율은 3.3%로 산출이 됩니다. 아직 이익 잉여금을 이익 배당을 할 만한 형편은 안 되고요. 최종 그 회사 거 뭐 생략하고 최종 2,845억 원의 현금을 이 현금이 유출이 됐다. 만약에 그 차입한 금액이 없다면은 현금을 잃은 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차입한 금액이 있음에도 현금이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2,844억 원이면은 번 돈도 있으니까 요거만큼 그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CBRR 현금 버퍼율 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잉여금률은 뭐 수십 년 된 회사지만은 워낙 이 재생해가지고 다시 살린 기업이니까 27.4%뿐이 그 이익 잉여금은 여축을 못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이익 배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가벽의 패러다임으로 이 매출원가 차이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본다는 것은 결국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에, 이, 이 예측에는 이 미천구 공사를 반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2023년도에 한 10조 8천억 정도 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똑같은 이익이 날 것 같다. 영업이익 뭐 안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하나의 이 수주권이라고 해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조 5천억 원에 말하자면 뭔가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남는 거는 2,400억 정도 된다. 요 경우에 포괄 재고 자산이 15% 증가한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계획보다도 좀 적으니까 한 3% 정도 더 미천공사 진행률을 빨리 끝내서 매출 인식을 더 추가로 한다. 실질적인 공사를 빨리 끝내는 거죠. 그러면은 한 4천억 가까이 되니까 더블 정도 올릴 수 있다. 62%더 증가하는 거네요. 그런데 재고를 15%를 줄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적자 1,559억 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요. 그 맹점에 대해서는 누누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고, 스루프 회계에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루퍼 패러다임으로 매출을 예측하면은 일반적으로 원가 회계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변수들을 다 감안해서 제안을 해보더라도 10조 원 가지고는 안 된다. 11조 원 정도는 최하 해야 된다. 11조 원으로 했을 때 4천억 정도 남는다. 그러면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포함해서 6.4회전 한 9.7%까지,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매출을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12조 원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7천억 정도는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게임입니다. 이거는 예측 게임. 이 예측 게임이 요즘 뭐 유행이라는데, 이런 게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만한, 그러나 사업 계획을 해보겠다고 한다면은 이런 게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역시 떨어졌고요. 장부 가격이 56%밖에 되질 않습니다. 중흥토건, 중흥건설이 새 점령군으로 들어왔고, 국민연금공단 좀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한 1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대우건설 2022년도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 건설 회사들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은 반증이 되기까지는 유효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